뭐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어떻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같으신가요? 예.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올라타야 된다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문제가 되는 게 명함이 많아진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많아지는 명함을 어떻게 잘 이제 단순화시킬까 이제 고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제가 자칭 뭐 타칭 듣는 얘기는 4차 산업혁명 전문가, 또 최근에는 스마트 공장 뭐 전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전국에 좀 다니면서 뭐 이런 비슷한 주제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많은 분들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저는 저 스스로를 조금 차별화하는 요인이 있다면 저는 현장에 많이 갑니다. 사실 제가 이런 일들을 한 지는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여러 해 전에는 조금 개념적인 얘기를 해도 열광을 했어요. 이런 강의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 공간이 꽉 찰 만큼 열광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꽉 차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비슷한 이제 논의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뭐 와닿고 또 응용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점차 그런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가 저 구름 위에 있던 것들이 점점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 저 자신은 아버지 굉장히 그 땅에서 요즘 많이 지내고 있고,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도 상당 부분 땅에서 실제로 이 순간에 벌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대체로 이런 목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잠깐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와 있는 것 같습니까? 했더니 조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죠.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어쨌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우리가 요즘 뭐 한일 관계, 뭐 중미 관계 등등에서 보다시피 정말 기업이에요. 기업 문제고 경제 문제고 결국 먹고 사는 문제랑 걸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또 봐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후에 바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이제 사례드릴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만 특별히 이제 오늘은 제조 산업 현장 이런 쪽에서 이러한 혁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몇 년 전에는 이런 얘기할 때 사례를 다 외국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다행스럽게 저는 국내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현장에 이제 가까이 가서 분석도 하고 그분들한테 조언도 해드리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좀 소개하면서 또 공유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 혁명 속에서 아마 이 자리에는 두 부류의 분들이 오셨을 거예요. 한쪽은 도우려는 분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혁명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대략 1시간이에요. 뭐 강의를 처음 하시는 분은 1시간 동안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강의하다 보면 1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부지런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 대부분이 이렇게들 보셨어요. 야, 그거 뭔 소리가 이렇게 많아. 그렇죠. 왜냐하면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로 대단히 많은 시각과 관점, 주장, 의견 뭐 등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직 동의하기도 어려운데 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서 보통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버즈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버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벌들이 소리내는 것과 같은 현상, 하고 소리내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 혁명이 우리들한테 좀 잡히지도 않으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 혁명의 흐름을 살펴보면 분명히 어떤 그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있었고 또 맨 처음에 어떤 혁명이 있었고 또 다음에도 뭐가 이어졌고 뭐 계속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그 BBC에서 산업혁명에 대한 그 실제 이야기들을 그 영화로 만들어서 방영을 한 거를 다큐멘터리 만들어서 방영한 걸 봤는데요. 실제 최초에 만들어졌던 예를 들면은 증기기관이라든가 또 실제로 최초로 만들어졌던 그 벤츠가 발명했던 그 가솔린 엔진과 그 차량 또 헨리 포드가 만든 차량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실제로 찾아보고 지금도 움직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혁명들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거를 BBC에서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대체로 증기기관이라는 것이 뭔가 자극을 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시작됐다는 거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증기기관이 왜 발명하는 동기를 얻었을까요? 그것도 영국에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제가 답을 드릴게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또 자석이니만큼 다들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죠? 사실은 증기기관이 발명된 데에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 석탄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사실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난방이라든가 이제 이런 정도로요. 그런데 석탄은 캐면 캘수록 어떻게 되죠? 땅 가까이에 있는 석탄은 점점 사라지고 더 깊이 파야지 석탄이 나오는데 땅을 더 깊이 파면 어떤 일이 생기죠? 물이 차요. 특히 영국은 땅을 파면 물이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물을 빼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동이가 필요했죠. 1차적으로. 근데 양동이로 이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 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이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던 차에 어떤 분이 이제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을 했죠. 증기를 가지고 피스톤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면은 그 움직임의 그 반대쪽에서 뭐랄까요? 그 석션. 그러니까 석션에 의해서 물을 빨아 올려서 물을 바깥으로 배출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원리를 생각해내서 최초로 만든 증기기관이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최초의 증기기관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피스톤도 좀 엉성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열을 막 받으면 식혀줘야 되는데 냉각 장치도 좀 불안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에 개발된 증기기관은 끊임없이 진화되고 발전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증기기관뿐만 아니라 이 피스톤 같은 가공을 정밀 가공하는 기술도 필요했는데 그런 기술들은 이제 대포 만드는 기술에서 이제 융합이 돼서 따라왔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철차를 만드는 데 먼저 응용됐고 그 다음에는 마차를 대신해서 개인들이 쓰는 그러한 개인 모빌리티, 즉 우리가 지금 자동차라고 말하고 하는 그런 쪽에서도 이제 응용된 것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고 헨리 포드 같은 분이 그 시카고에 있는 도살장에 가서 이 도살하는 거를 해체 작업하는 거를 보고서 바로 저거야. 저거 방법을 우리는 역순으로 조립하는 데다 썼으면 좋겠다 해서 헨리 포드는 그 당시에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차값이 만약에 100원이라 그러면 거의 3분의 1, 최후에는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차값을 만드는 혁명을 만들면서 이제 2차 산업혁명을 촉발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이제 혁명과 관련돼서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은 무슨 관점이죠? 연대기 관점입니다. 즉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을 통해서 이런 혁명들이 나타났는지 우리가 이런 과거의 사를 좀 돌아보는 이유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3차나 4차 사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4차 산업혁명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오는 건지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논의를 하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논의가 그렇게 오래되는 거를 별로 즐겨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하기에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딴 거 할 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제가 자주 제 강연에서 소개하는 거지만 사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서 이와 같은 정말 그 어떻게 보세요? 유령 또는 뭐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를 활용할 만큼 혁명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극복하면서 지금 혁명은 저는 앞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잠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시대 관점에서 어떠한 배경과 변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것이 연대기적인 관점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와 같은 변화를 국가 차원에서는 또는 기관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즉 어떤 정책과 어떤 요소들을 강조해야지 다른 나라 또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더 잘 해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정책과 경쟁력 관점에서 혁명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클라우스 슈밥이 얘기했지만 막 양극화가 되고 지금 있는 일자리도 다 없어지고 뭐 일자리를 얻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자, 일자리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자리가 이렇게 없어지는 게 잘하는 짓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논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지, 또는 지금 이미 사회에 나온 분들은 어떻게 훈련을 해야지 이 혁명들을 제대로 우리가 대응해 나갈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우리처럼 어떤 분들은 우리 산업에서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또는 조선 산업에서는 또는 뭐 의료 산업에서는 어떻게 이 혁명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렇게 논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 어떠한 기술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게 인공지능인지 아니면 빅데이터인지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논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 소용없어, 결국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고 사람과 관련되는 일인데 다 인문학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7가지, 대체로 7가지 관점으로 다양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논의되거나 또는 주장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종종 느끼시기에는 뭐 이렇게 주장이 많고 뭐 지금 이렇게 할 얘기가 많고 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현상을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뭐 어쨌든 4차 산업혁명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정리해보면 뭐 몇 가지 또 관점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해서 나름 또 우리가 좀 들여다보기가 좀 괜찮은 것 같이 느껴지시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이 혁명은 우리 기업, 특히 경제와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러한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논의를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했어요. 사실 이와 같은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기 유럽에 있는 독일에서부터 먼저 이와 같은 논의가 시작됐죠. 대체로 2011년 그 경에 이런 얘기가 시작됐고, 한국에 이런 이야기가 넘어온 거는 그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저기 다른 곳에 가 계시지만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독일을 국빈 방문하고 나서 뭔가 독일에 큰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최초의 이와 같은 정보를 접수했을 때 사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기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이제 그 자리에 저도 이제 있었습니다만, 피할 수 없는 미래에 뭔가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나름 정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그 실체를 잘 알 수 없어서 이와 같이 그 소위 그 은유법, 즉 메타포를 써서 누군가가 이미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서 달리고 있으니 우리는 늦었지만 먼저 달리는 친구들 어깨 위에 올라타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또는 주장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와 같은 논의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와 같은 변화와 혁신이 사실은 아주 우리가 모르고 또 전혀 다른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우리가 겁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제대로 하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감 또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고요. 그게 대체로 2016년 전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이제 논의에서 저도 직간접적으로 이런 데 이제 참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기업 관점에서는 이미 우리가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원가라든가 또는 품질이라든가 또는 시장에 제품을 내놓는 시간적인 것들, 납기 이런 것들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시장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빨리 유연하게 대응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오고 있었고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혁명도 결국은 이것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 기업의 이제 흥망성쇠를 살펴보면 기업들은 탄생하고 발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몰락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생존하는데 그 모습을 사실 서울대학교에 있는 윤석철 교수님은 경영학과 교수님이시죠.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정말 훌륭한 그 기업들의 생존 부등식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간결한 모습으로 정리했어요. 살펴보면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내용인데요. 따지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어떤 우리가 상품이든 서비스든 제품이든 있다고 했을 때 그 제품의 가격이 사실은 원가보다는 물론 높겠지만 원가는 역설적으로 가격보다 낮아야 된다. 그래야지 기업은 산다. 이런 조건이 하나 있고요. 이 조건만 가지고서는 기업이 생존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은데 반드시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신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내가 지불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느껴야 이제 비로소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 명제를 사실은 제안했고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 명제는 잘 들어맞고 있습니다. 자, 이 명제를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업 관점에 추진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이 이 기업의 생존 부등식을 정말 기가 막히게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활동은 디지털, 연결, 스마트화라고 하는 활동으로 대체로 요약이 되는데 이와 같은 활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제조 원가는 떨어지고 그러나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면 그 상품 자체가 갖는 스펙이라든가 사양 자체도 끌어올라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제품들이 나오고 세상이 좋아하는 수준의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고객은 자신들이 느끼는 그러한 가치를 맞춰주는 제품을 점점 더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주목하고 열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마주하고 있는 기업의 모습은 여기에 있는 이 서클 3개로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은 기업이란 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제품을 만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조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이러한 그런 소위 촉진 기술들 예컨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한 10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만 기술해 보면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센서, 블록체인 뭐 등등 요즘은 뭐 클라우드 다 있네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디지털 뭐 이런 기술들 또는 통신 기술들, 5G라고 하는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여기에 이제 응용되고 또 융합되면서 사실 기존의 제품들이 디지털화되고 기존의 제품들이 스마트화되고 기존의 제품들이 연결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더 진화하거나 발전하거나 동시에 원가를 떨어뜨리고 또 품질을 끌어올리는 효과 또 그런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수많은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수많은 강사들이 또는 강연자들이 이러한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청중들을 열광시키고 방송에서 세미나장에서 했습니다만 아마 이제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
하시면 별로 관심들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기존의 제품들이 또는 기존의 서비스들이 이와 같이 스마트한 제품으로 또는 스마트한 서비스로 진화하거나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서비스의 사례들이죠. 사실 공장,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공장이 디지털화되고 있고요. 공장이 스마트, 자율화, 자동화 등등의 그러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공장에 있는 많은 것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이제 제가 한두 가지씩 설명드릴 건데요. 실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기술들이 스마트 공장을 만드는데 응용되거나 활용되고 있고요. 큰 축에서 디지털, 큰 축에서 자동화, 큰 축에서 연결화 기술로 활동하거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공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스마트 공장이라고 또는 스마트 제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앞에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뭘까요? 결국은 원가 경쟁력은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고객이 인식하는 가치를 같이 끌어올리는, 예컨대 품질의 어떤 수준을 상향 안정화시킨다거나 보다 빨리 고객들에게 제품을 인도하거나 보다 빨리 새로운 신제품을 내놓거나 이러한 모습으로 고객들을 만족하면서 차별화하고 또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스마트 공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면은 대체로 앞에서 우리가 버즈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디지털화 기술 또는 스마트화 기술 또는 연결화 기술과 같은 기술들이 등장하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현실 세계는 부인하거나 또는 무시하면서 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체 모습은 정반대입니다. 즉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더욱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안전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주요한 사례나 이슈로 정리가 되는데요. 그 첫째는 품질이라는 것으로 구분이 되고요. 둘째는 원가, 셋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납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고요. 설명 안 드렸었던 어떤 안전이라든가 재해, 사고, 또 환경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위에 있는 일들은 그러니까 이전의 세상에서는 예컨대 10년,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덜 주목받던 현상이었지만 최근에는 사실은 현장에 있는 어떤 분들도 다 소중하기 때문에 다치지 말아야 되고 더더군다나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 이런 문제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중요해지고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더 강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디지털화 기술, 스마트화 기술, 커넥트화 기술을 어떻게 융합해서 잘 응용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기술들이 지향하는 것들은 물리적인 기술들에서의 성공, 발전, 진보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따라서 스마트 공장,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공장은 제가 현장에 가서 늘 정말 수도 없이 강조하는 말들인데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공정, 설비, 이런 그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서 이루어지는 그 R&D를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이쪽도 여전히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혁명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이 투 트랙을 제대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모습을 조금 개괄적으로 보면 품질 분야에서는 과거에는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에 만족했다 하면 점점 벌어지는 일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고 그러면 인과관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여담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현장에 가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빅데이터 얘기를 해요. 사실 신문에 이렇게 뭐 신문을 열거나 뭐 그러면은 빅데이터 얘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특히 이 충남 지역은 대전이 있는데, 대전이라는 이제 도시는 굉장히 빅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어떤 그 지역적인 특성이나 배경을 갖고 있어서 빅데이터 논의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데이터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는 데이터냐에 따라서 빅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은 상당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쓰이는 건지, 의료에서 쓰이는 건지, 이런 데이터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데이터인지,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이라든가 의료 이런 쪽의 데이터는 오히려 나름대로 활용하기가 더 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실 제조 현장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을 만큼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많아요. 이따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포스코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서, 즉 빅데이터 분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분야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데이터 자체도 측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품질 문제에서 조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현상을 아는 것은 쉽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지적으로 분석하는 것들은 사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여전히 우리가 할 일들이 많고,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이고 세상에 있는 많은 그런 그 전문가들이 이런 쪽에 앞으로 큰 기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 AI를 뭐 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트렌드고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굿뉴스는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다 기계가 하니까 사람은 할 것이 없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죠? 굿뉴스는 우리가 할 일이 대단히 많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절대로 AI가 아니라 AI 할아버지도 이런 내용들은 스스로 밝혀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가치나 역할들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사실은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이제 원가인데요. 원가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은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좀 제시됐던 4M이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우리가 논의가 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만 4M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이전에 예컨대 3차 산업혁명 과정에서는 사실 할 일도 많이 했겠죠. 개선도 많이 했겠고, 그쪽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4차 산업혁명에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조금 그 깊이나 그런 농도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디에서 낭비 요인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그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내는 것들은 이와 같은 기존의 어떤 관점들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저희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보는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보다는 이제 간접 재료비를 축소하는 것에 점점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 이유는 직접 재료비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이전에 너무나 많이 개선을 했기 때문에 개선할 여지가 이제 거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인건비 관련 쪽에서는 주로 직접비 관련된 쪽, 사실 우리가 산업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재료를 가공하거나 또 재료 가공된 원재료를 가지고서 가공하는 문제, 그리고 조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앞서서 있었던 두 가지 단계는 이미 기계에다가 다 우리가 일을 내줬죠. 이제 남은 일들은 조립이라고 하는 분야고, 조립 분야에서 인건비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면서 이 조립과 관련된 직접 인건비를 상당히 축소할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기타 등등 저희가 이 4M 관점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절감 또는 향상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4M과 이제 달리 그 2E라는 것이 이제 추가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인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이제 그 보호해야 되니까
환경을 어떻게 그러면은 좀 돌보는데 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이것들이 사실 결과적으로 다 비용 문제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우리가 현장에서는 생산 현장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에너지를 어떻게 더 절감할지 뭐 등등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여기에 걸쳐 있는 이런 수많은 어떤 낭비 요인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활동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납기 즉 어떻게 빨리 개발하느냐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빨리 전달하느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납기를 잘 해소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노력들이 투입되고 있고 또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납기가 정말 생명이죠. 한 2만여 개의 제품들이 조립이 되는 마당에 하나가 빠져가지고 자동차가 조립이 안 되면 정말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이런 납기를 맞추는 그런 역량들은 뭐 어느 때를 막론하고 여전히 중요한 것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 기업 관점에서 이 혁명은 결국 기업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또 기업들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핵심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제 제조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런 일들을 하나 둘씩 현실화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회사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의 이름은 삼천산업입니다. 4천산업도 아니고 2천산업도 아니고 3천산업이에요. 설립된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창업자가 계셨는데 창업자가 굉장히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2세 경영자가 등장했습니다. 2세 경영자는 전문 컨설턴트였어요. 사실 아버지 회사에 참여하는 것이 주저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이 너무나 열악하고 과연 내가 제조업에서 제대로 내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차라리 바깥에서 컨설턴트 역할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내가 왜 아버지 회사를 떠안아가지고 고생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공장 하나 물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사실 yes and no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어떤 회사에서는 공장을 주어도 자녀분들이 거절하는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을 만큼 어떤 영역에서는 제조업이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분은 어쨌든 결심을 했고 여러 해 전에 기왕에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이제 일들을 추진했는데 그 첫 번째 일들을 사실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 회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대통령이 방문한 회사예요. 그 내용이 상당히 이제 참신하고 또 그렇게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면서도 이런 혁신했던 활동들이 좋아서 아마 좀 상징적으로 방문을 했는데 이 회사가 한 일들은 사실 별거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오래된 설비도 있었고 LG에 어떤 납품하는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고 그 아이템들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아시다시피 늘 품질 문제, 늘 납기 문제로 사실은 좀 어려움을 겪곤 했던 그런 수준의 회사고요. 설비들은 벌써 20년 된 설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보다 오래된 설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삼천 산업의 새로 오신 대표이사는 먼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공정들을 살펴봤고 공정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경험했던 컨설턴트 경험을 좀 활용해서 없애고 놀라운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여성분들에게 설비를 스스로 스케치도 해보고 개선하는 활동을 격려하면서 사실 스마트 공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요타 생산 시스템 또는 뭐 제조 생산 혁신 이런 수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 그런
전제적인 또는 선제적인 활동 없이 스마트 공장으로 곧바로 넘어가는 것들이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이 분은 좀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해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삼정 OS 활동과 같은 일도 하면서 이제 디지털화를 박차를 가했는데 그것을 스스로 추진하기 어려우시니까 LG에 가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LG는 기꺼이 도와줬죠. 왜? 자기들한테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런 일들을 하면은 자기들도 이제 도움이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불과 2달 만에 MES 설치가 완료가 됐고 기존에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 MES와 일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ERP, 그러니까 ERP는 우리가 발주를 내고 현장에다가 이제 그 집 부품이나 이런 자재를 갖다가 잘 공급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있는 숫자와 시스템의 숫자가 잘 맞지 않는 그 어려움 때문에 늘 추가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사실 아닙니까? 사실 지금 선압 현장에 가면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요. 이분들은 그러한 정말 기초적이고 가장 중심적인 일부터 하나씩 개선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MES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결과적으로 손쉽게 할 수 있었고요. ERP에 있는 정보든 MES에 있는 정보든 일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들을 사실 우리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생산하는 데 바빠서 못했던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이와 같은 이제 단계를 통해서 이제 추진이 됐고 사실 적지 않은 성과가 나타났어요. 상당히 좋은 수준의 어떤 품질 개선되는 일들, 또 생산 관리가 잘 되는 일들, 설비 관리가 잘 되는 일들이 나타났고 그러한 이제 효과 덕분에 이 회사는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또 그런 덕분에 고용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아주 그런 좋은 사례입니다. 자, 이런 회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회사는 테레민 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자동차 스티어링 컬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쪽 전문가는 아시겠습니다만 스티어링 컬럼은 유압식과 전자식이 있는데 유압식 쪽에서는 세계 1위의 매출을 마켓 시어를 갖고 있던 회사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압식이 점차 기계식이 또는 유압식이 점점 전자식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이 회사의 젊은 경영자, 이분도 사실은 2세 경영자인데 깨우치고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변화를 선도적으로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대응해 나가야겠다.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 회사에는 3개의 생산 라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산 라인은 기존에 있었던 유압식 스티어링 컬럼을 제조하던 회사였고요. 라인이었고요.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은 이제 최근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소위 새로운 사양의 그 제품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이 회사의 전문 경영인인 2세 경영자는 우리는 첫 번째 라인에는 스마트 공장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여기는 해봐야 우리가 성과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 다만 두 번째 라인과 세 번째 라인은 적정한 수준으로 목표를 세워서 반드시 그 수준대로 달성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스마트 공장 추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전 세계 굉장히 많은 그 90% 정도가 외국의 고객들이 이 회사의 제품을 이제 사가는데 이 회사의 이 두 번째 라인과 세 번째 라인을 방문한 해외 바이어들은 다들 열광을 하고 이 정도 시스템과 이 정도 어떤 그 설비를 가지고 우리 제품 만들어주면 우리는 발주를 하겠다 그래서 이미 1,000억 원대의 매출 수주를 확보한 그런 사례를 실제 만들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 지금 매출 수준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러나 이제 곧바로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되면 이제 1,000억 원대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만들어내가고 있는 사례입니다. 다음 회사 사례는 더 놀라운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모터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엔진 옆에 이와 같은 부품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한 번도 자동차 회사에 납품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이제 뻔히 아시잖아요. 국내에 있는 자동차 회사에서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회사 제품을 구매를 할까요? 할 리가 없죠. 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이 회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규 거래지만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믿음을 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했던 사업들은 주로 이제 국방이라든가 이런 쪽에 했었던 일들인데 그쪽 사업만으로는 이 회사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고 판단한 경영자들은 여기 있는 이제 이분이 창업자고 이분이 이제 전문 경영자인데 이분들은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바로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새로운 거래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결국은 자동차 회사하고 거래를 했을까요? 이분들은 고객에게 품질에 대한 완벽한 신뢰와 믿음을 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은 아시다시피 2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품을 조립하지만 한 개의 부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전체 아이템이 항상 품질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모든 핵심 부품들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를 수시로 측정하거나 아니면 확인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회사는 그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핵심 내용들을 언제든지 제공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수행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현장의 모든 게 다 디지털화돼야 되고요. 현장에 있는 각각의 그 공정에서 측정되는 그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 수집이 돼야 되고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들이 센트럴 서버로 데이터베이스로 올라와야 되고요. 핵심되는 내용들은 언제나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데이터들은 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회사도 한 60개 회사와 거래를 해서 그 회사들의 제품, 즉 부품들을 최종 조립해서 이 회사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최종 자동차 회사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회사의 정보까지 데이터를 확보해서 그 데이터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15년을 보관한다고 그랬고요. 실제 고객한테 제공하는 데이터 이외의 데이터까지 15년을 보증한다. 즉 보관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문제 생기면 함께 와서 살펴보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러한 기초 데이터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성공적으로 이 제품을 납품하기 시작했고요. 이 회사가 보면은 뭐 솔직히 굉장히 거의 전자동이에요. 전자동이고 조립 공정이에요. 가공은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부품 회사에 다 사오고요. 다 대부분이 뭐죠? 조립을 해요. 조립이 50%예요. 라인이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면 1번부터 50번까지 뭐예요? 조립. 그 다음에 50번부터 100번은 뭐예요? 검사, 측정, 시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품질 또는 그러한 확인 이런 작업에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회사는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스마트 공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계속 이제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다른 대기업들이 굉장히 언짢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영역에 어떤 신생 기업이 들어왔으니까 경쟁하려고 하는데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안 돼요. 왜? 여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존에 있었던 라인을 이제 막 개조해야 되고 뭐 인재 준비해야 되니까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스마트 공장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으로 결과와 효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더욱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자료는 대통령을 참석시키고 대통령이 어디 앉아 있을 텐데 어딘가. 예. 이 회사의 회장 코렌스 회장께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은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그 이지아를 제조하는 회사예요. 아시다시피 배기가스와 관련된 그 유니트죠. 근데 이 회사는 날벼락을 맞았어요. 왜 날벼락을 맞았죠? 복스바겐 때문에. 복스바겐이 사기를 쳤죠, 시장에서. 그 배기가스 조작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이 회사도 사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고객들이 있었는데 배기가스 조작 사건 이후로 이게 이제 수주량이에요. 수주량. 예. 매출은 이거보다 더 높습니다. 새로운 수주를 계속 해야지 이제 매출을 계속 이제 투입을 해서 매출이 이제 유지되고 뭐 공장이 운영되고 그러는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에 600억, 700억, 또 2015년에 900억 했는데 복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때문에 절반으로 내려앉았어요. 수주가. 이 회사의 회장님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이분은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자기 돈을 30억을 투자했어요. 정부 돈은 5천만 원만 받았어요. 그냥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놀랍겠지만 MES를 설치했어요. 근데 이 MES가 제가 자세히 모든 걸 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빅데이터와 관련된 MES예요. 빅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품질과 관련된 MES예요.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사실 이 활동을 하고 났더니 그리고 많은 바이어들을 불러다가 보여줬더니 새로운 고객들이 막 주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졌던 그 새로운 수주량이 2017년에 1,600억 가까이, 또 그 다음 해에는 무려 3,000억 가까이. 현재 이 회사의 매출이 2,000억 원대에서 이제 3,000억 원으로 올랐고 2022년에는 이 회사는 이제 1조 원의 매출을 보는 회사로 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조영국 회장이신데요. 회장님이 진두지휘해요. 그래서 저도 만나봤는데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일들을 추진했고 우리가 사실 말로만 하는 뭐 CPS, CPS라는 말을 한두 번씩 들어보셨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CPPS가 이제 이 경우에는 더 맞는 표현이지만 MES, CPPS, 또 빅데이터 뭐 이런 거를 해서 고객들을 엄청나게 만족을 시켰어요. 여러분 스마트 공장이라는 것이 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는 방법은 뭐죠?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고요. 고객을 만족시킴을 통해서 새로운 오더를 받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생산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활동을 하는 거고요. 사실 스마트 공장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혁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활동을 사례를 저는 갖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지난주에 뵀었던 신승정 밀도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불과 50억밖에 안 되는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사례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스마트 인재라는 것을 강조해요. 결국 저 직원들이 내 자산이다. 이 친구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야지. 저도 요즘 뭐 스마트 워크라는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맥락이 맞아요. 직원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나의 파트너고 나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보는 이제 뭐 그런 사례고요. 수도 없이 많지만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하게 넘길게요. 대부분 하는 일들이 뭐 대체로 제가 한 100개 사례가 있습니다만 70~80%가 MES를 설치한 사례들이에요. MES를 기반으로 뭐 새로운 일들도 하고요. 네. 많이 남았네, 그러고 보니까. 20분이나 남았네요. 네, 고맙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겠네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MES도 하고, 어떤 데서는 센서도 넣고, 바코드도 있고, 센서가 있으면 뭐, 센서가 직접 알아서 측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바코드를 쓸 수도 있고, 바코드가 있으면 또 스캐너가 있어야 되고요. 또 현장에서는 많은 이와 같은 이제 단말기가 필요한데, 결국은 시스템과 사람과에는 어딘가에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인터페이스를 이 단말기라는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고 우리가 이전에 하지 못했었던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단말기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 드려야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분이 더욱 생산적으로 또 실수하지 않고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구름 위에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스마트 공장이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저런 현장 단계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센시티비티가 있는 디스플레이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주고 화면을 어떻게 꾸며드려야지 외국에서 온 근로자 또는 연로한 근로자 또는 몸이 불편한 근로자도 잘 일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스마트 공장 사례가 거의
금년 말이면 12,000개 정도 늘어날 겁니다. 작년까지 해서 거의 한 8,000개 됐는데 금년에만 한 4,000개 더 할 거거든요. 연말 되면은 12,000개가 나올 텐데 그 12,000개가 숫자로만 끝나지 않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이런 논의들 자체들이 이제는 그룹이 아니고 이제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나,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제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도 이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례가 있지만 이제 조금 이 정도로 넘어가고, 뭐 이 회사 얘기 조금 드릴까요? 화장품 그 병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규모가 한 4, 50억 정도밖에 안 하는 회사인데, 사실 신제품 병을 만들어야 됐을 때 이분들도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공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대응해 나가서 성공했었던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뭐 병만 막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용기가 그 유분을 그 바깥으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정도의 아주 그 정도의 용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이분들은 중요한 게 사실 금형과 제조 생산 기술이잖아요. 그리고 검사 기술, 이 세 가지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분들도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그만 회사지만 그래도 그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뭐 너무 많지만 또 뭐 할까요? 포스코. 여러분, 이제 포스코 같은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맥킨지가 등대 공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상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맥킨지에게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맥킨지한테 이 상을 받으려고 돈을 주고 달려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요. 저는 조금 마음에는 안 들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26개의 등대 공장이 선정됐는데 그중에 하나로 포스코가 선정이 됐어요. 솔직히 포스코는 그랬어요. 우리 회사는 아직 인공지능 공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본인들이 입으로 그랬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오히려 등대 공장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등대 공장 선정 의무와 관심도 없고 아마 신청도 안 할 거예요. 맥킨지가 찾아가서 좀 넣어줄 테니까 좀 자료를 좀 내시라고 그러겠습니다만 모르겠어요. anyway,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많은 매스컴의 관심도 받고 또 그걸 가지고서 홍보하는 사례도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죠. 어쨌든 자랑스러운 일이고요. 대표적인 스마트 공장 사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분들의 그 활동은 자신들의 업이에요. 업. 우리가 하고 있는 철강이라고 하는 업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마트 공장을 한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많은 회사의 사례들도 스마트 공장의 정의, 즉 민관합동 추진단, 지금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서 말한 그 스마트 공장 정의를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공장들은 자신들만의 스마트 공장 정의가 있다는 뜻이고요. 포스코도 당연히 그러합니다. 철강업을 잘하기 위한 것이 스마트 공장이라고 했고요. 50년간 축적된 현장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또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진행 중이에요. AI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했는데 그것을 잘 관리해서 쓸 수 있는 포스트 프레임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사실은 외국에서 만든 것들을 사다가 쓰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본인들이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실시간으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는 철강 쪽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런 철강 산업의 특징상 얼마 전에도 좀 사고가 났죠. 안타깝게 이런 거 했는데도 사고가 나요. 그렇죠?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는데 안전사고, 이런 안전관리를 실시간으로 잘하게 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이제 포스코가 잘 해 나가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난 돈을 투자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함께 일하는 어떤 그 협력사들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사례들인 것 같고요. 한미약품 같은 회사 사례는 제가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우리가 스마트 공장을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법은 공장을 새로 짓는 거예요. 공장 새로 지으면 정말 마음에 드는 수준으로 마음에 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도 지금 있는 설비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당장 또 제품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돌리면서 개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론과 접근이 필요해요. 한미약품은 아예 사실 약품 산업의 특성상 새로 지을 수가 있었죠. 아예 새로 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나름 잘한다는 친구들 이제 국내 업체와 또 일본 업체를 좀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이런 다양한 소위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들을 써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24시간 무인 운전으로 했고 사실은 규모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전과 동일한데 생산 능력은 2배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신발 산업이 외국으로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있는 이제 훌륭한 사례들도 생기고 있는데 굉장히 도전이에요. 여전히. 왜냐하면은 탈 노동 산업으로 들어오긴 왔으나 실질적으로 탈 노동 산업으로 신발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차별화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들을 살펴볼수록 저는 이와 같은 우리가 교훈을 한번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공장들은 그 정의가 다르다. 왜? 그 모든 공장들은 각기 다른 이슈와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 지원금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정부에서 표창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생산하는 아이템이 틀리고 또 이분들이 활약하는 산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맞추어서 스마트 공장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에서도 봤지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결할 수도 없고 그런 비용도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없기 때문에 나누어서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반드시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로드맵이 없는 회사는 지원하지 마라. 차라리. 로드맵이 있어야지 효과가 있지. 로드맵 없이 일회성으로 하면은 스마트 공장은 효과가 없다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사실 누구나 참여해야 되는 혁명에 틀림없어요. 그 물가로 데려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물 먹이는 건 틀린 얘기 같아요. 물도 주려고 그러면 이제 좋은 물을 줘야죠. 사실 이제 공급 기업들한테는 제가 좋은 물을 드리라고 그래요. 엉터리 물 드리면 배탈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여기 이제 수요 기업이 오셨다면 스마트 공장에 대한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스마트 공장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모든 사례들은 그 리더들이 사실은 정부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뭘 하기 전에 이와 같은 공부를 좀 충분히 했어요.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이 뭘 해야 될지는 이미 다 잘 정해져 있어요. 새로 연구할 것도 없고, 새로 공부할 것도 없고, 새로운 얘기하는 사람들 나타나도 사실은 저는 마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골라서 쓰시면 돼요. 빅데이터를 써야 되는지, 로봇을 써야 되는지, AGV를 써야 되는지, 디지털 기술을 써야 되는지,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지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AR인지 VR인지, 3D 프린팅을 쓸 건지 말 건지, 대체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갖다 쓰시면 돼요. 문제는 기업들이 이제 정부에다가 손을 벌리기 전에 앞으로도 참여해야 될 회사가 기업 수가 2만 개가 돼요. 2만 개의 회사들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 실패할 거라고 봐요. 그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오기 전에 또는 이런 일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오기 전에 스스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준비하려면 사실은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해요. 저는 그분들을 도우려고 파세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한번 써먹고 있어요. 파세니까 4개잖아요. P, 준비, A, 분석,
뭐 등등.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루에 해도 보니까 따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거 갖고 해요. 자기네 아이템이나 자기네 사례를 가지고서 해도 되더라. 그 제가 이제 외국 사람들도 이 사람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사람들한테도 한번 시켜봐요. 베트남 사람들도 하더라고. 그렇다면 아 이거 별로 어렵지 않구나. 누구나 할 수 있구나 해서 제가 이제 누구나 스스로 컨설턴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일종의 이제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든지 컨설턴트를 제가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특히 기업에 있는 분들이 기업엔 사람이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님이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원이 스스로 해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이 이걸 지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고. 어디서 배울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씩 스스로 공부해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조금 부연 설명하면 뭐 이거 파스가 이거예요.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자료를 찾고 준비해서 또 다음 단계에서는 고객 시장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까 문제점 아는 거 보셨잖아요. 그거 찾고 거기서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답 찾은 다음에 뭐 해요? 투자하시면 안 되죠. 투자하기 전에 그 효과, ROI는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우리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 건지 순서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될 건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로드맵 같은 것도 정해볼 수 있고 정부에다가 얼마나 돈을 요청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단계가 되겠죠.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저는 간단해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이제 기업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 기업 현장에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례가 있으며 뭐 제품, 서비스, 또 공장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 혁명에 참여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뭐 가짜냐, 진짜냐, 뭐 유령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할 시간이 없다고 보고요. 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해야 돼요. 남이 얘기하는 거, 남이 했던 거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맞는 거, 우리들한테 적합한 거를 해야 되고요. 근데 그런 거 일을 하려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컨설턴트 부를 돈들이 없다면 또 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분들 도움 받을 일이 있다면 그런 분들 받으면서 참고로 정부에서는 컨설턴트를 보내서 사전 진단 같은 것도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활약하는 경상남도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난주에도 저는 그런 분들과 논의하고 협력하고 이러고 왔습니다. 자, 뭐 이건 뭐 그냥 여담입니다. 저도 그래서 스마트 워크라는 차원에서 과장급 이하 직원들은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근데 그런 걸 알려드리려고 한국생산성본부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9월 9일, 뭐 10월 두 번 기회가 금년에는 있다고 하네요. 자,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짧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준비한 시간은 다 됐고요. 여러분들 한 분도 주무시지 않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